장맛비가 내리던 밤, 초인종이 짧고 집요하게 울렸다. 현관문을 살짝 열자 문틈 사이로 낯익은 얼굴이 드러났다. 아내의 불륜 상대 이재혁이었다. 민정 씨 단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는 체일락을 움켜쥔 채 숨을 삼켰다. 이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몇 달 전 나는 아내 박민정의 부정행위를 직접 확인했다. 그녀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나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줬다. 남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선이었다. 그러나 오늘 밤 그 남자가 우리 문 앞에 다시 나타났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용서가 아니라 또 다른 심판의 시작이라는 걸.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내 이름은 강도현, 48살이다. 며칠 전 나는 아내 박민정의 부정행위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의심에서 비롯됐다. 몇 달 전부터 민정은 밤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웃곤 했다. 내가 다가가면 화면을 뒤집었고 늦은 밤에도 알림음이 끊이지 않았다. 처음엔 피로 탓이라 넘겼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가방 속에서 낯선 영수증 하나가 나왔다. 청담 프라이빗 라운지 2인 세트. 그날은 내가 야근하던 날이었다. 그때부터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다. 법무법인을 찾아가 조용히 상담을 받았고 그들의 조언에 따라 탐정을 고용했다. 며칠 뒤 내게 전달된 보고서엔 카드 사용 내역, 차량 GPS 이동 기록, 그리고 호텔 출입 장면이 담긴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의 민정은 내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다. 그 평온함이 내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서류를 덮으며 생각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마주할 때다. 그날 밤 나는 거실 테이블 위에 증거를 하나씩 올려놓았다.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이게 다 뭐냐? 내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감정이 아닌 확인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주저앉더니 곧바로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어, 도연아. 한순간에 미친 짓이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을 깊게 삼켰다. 분노보다 허무가 먼저 밀려왔다. 오랜 세월 쌓은 신뢰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잠시 침묵 끝에 나는 짧게 말했다. 이번 한 번뿐이다. 다시는 없다. 그 말은 경고이자 마지막 선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억지로라도 재건을 시작했다. 겉으로는 평온한 부부처럼 행동했지만 내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녀를 다시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 매 순간 나를 갉아먹었다. 그 무렵 딸 소은은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며 자취 중이었다. 나는 아이에게 이 사실만큼은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다. 소은이 집에 없다는 사실이 그나마 나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위로였다. 며칠 뒤 장마가 한창이던 밤이었다. 저녁 8시를 넘기자 초인종 소리가 짧고 거칠게 반복됐다. 그 소리는 불길할 만큼 집요했다. 나는 직감했다. 올 놈이 온 것이다. 천천히 거실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문고리 체인을 그대로 걸어둔 채 문을 살짝 열었다. 좁은 틈 사이로 이재혁의 얼굴이 보였다. 뭐하러 왔나? 내 목소리는 건조했다. 감정이 아니라 판결 같았다. 그는 숨을 고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정 씨 단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는 코웃음을 삼키며 체인을 더 세게 잡았다. 만나서 뭘 하려는 건가? 내 아내를 다시 데려가겠다는 건가? 아니면 미련이 남았다는 걸 확인하러 온 건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장마비 냄새가 틈새로 스며들며 그의 어깨를 적셨다. 잠시 후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녀가 아직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나는 짧게 숨을 내쉬며 문틈을 더 좁혔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 순간 뒤에서 민정의 손끝이 내 어깨에 닿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떨림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다. 도와달라. 나는 그녀를 잠시 스쳐본 뒤 다시 이재혁을 향해 말했다. 민정은 지금 나와 재건 중이다. 너와의 일은 끝났고 내가 남긴 상처를 후회하고 있다. 내 말이 끝나자 그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비내음 속에서 그의 체온이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선택의 시작이었다. 이재혁의 어깨가 축 처진 채 현관 앞에서 서 있었다. 비가 더 거세게 쏟아지고 초인종 대신 빗소리가 집 안을 메웠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힘없이 중얼거렸다.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체인 너머로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미련과 분노,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확실히 알았다. 이제 모든 건 내 손 안에 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이라도 도망치면 내가 민정 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이 체인만 풀어줘요. 지금 당장 나가요. 그 말에 민정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건 분노로 끝낼 일이 아니었다. 끝을 보여줘야 했다. 감정이 아니라 현실로. 나는 거실로 돌아가 서랍 밑에 숨겨둔 쿠팡 상자를 꺼냈다. 몇 주 전 이미 이런 순간이 올 걸 알고 주문해둔 물건이었다. 금속 팔찌와 작은 자물쇠. 그건 단순한 소품이 아니었다. 책임이라는 이름의 장치였다. 민정은 그 상자를 본 순간 숨을 삼켰다. 내용물을 몰라도 예감은 이미 하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바닥에 울리는 내 발소리가 두 사람의 숨을 누르고 있었다. 그 소리는 곧 내가 내릴 판결의 예고 같았다. 이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붉어진 얼굴에 피가 몰려 있었고 눈동자는 방향을 잃은 듯 흔들렸다. 민정은 울지 않았다. 눈을 감지도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나와 그를 번갈아 바라보며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쿠팡 상자를 열어 차가운 쇠팔찌를 꺼냈다. 빛이 현관등에 부딪혀 번쩍였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제 결정해라. 내 목소리는 위협도 간청도 아니었다. 단단하고 냉정한 통보였다. 오늘 여기서 끝내자. 그를 완전히 끊고 나와 다시 살겠다면 이 팔찌를 받아라. 아니면 지금 문을 열고 나가라. 선택은 내가 한다. 침묵이 길었다. 빗소리만이 유일한 배경음처럼 흐르고 있었다. 나는 체일락 위로 손을 올린 채 숨을 고르고 그녀의 시선을 기다렸다. 이제 우리 인생의 균형추가 어디로 기울지 결정될 순간이었다. 나는 팔찌와 자물쇠를 조용히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걸 결정해. 이 남자와 완전히 끝내고 나와 함께 제한된 미래를 살 건지, 아니면 모든 걸 버리고 그에게 갈 건지. 그 말은 통보이자 마지막 경고였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정은 움직이지 않았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손목을 바라보다가 팔찌를 들어 올렸다. 쇠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그 순간 체일락 너머에서 이재혁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거기엔 처음으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다. 민정은 눈을 감지 않았다. 도망치지 않았고 거부하지도 않았다. 그저 눈을 뜬 채 내 모든 움직임을 따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엔 포기와 체념, 그리고 아주 희미한 후회가 섞여 있었다. 좋아. 나는 짧게 중얼거리며 팔찌를 그녀의 손목에 걸었다. 딸깍. 금속 팔찌가 채워지는 소리가 고요한 현관을 울렸다. 그 한 번의 소리로 모든 게 결정났다. 공기가 바뀌었다. 마치 방 안의 무게중심이 바닥으로 꺼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이재혁을 향해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안심해라. 자물쇠는 아직 잠그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면 스스로 풀 수 있다.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릴 리 없었다. 내가 얼마나 차갑게 말하고 있는지도, 그 안에 진심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도 나조차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건 벌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택한 방식이었다. 내가 강제로 씌운 게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죄를 잊지 않기 위해 받아들인 결심이었다. 체일락 너머에서 이재혁이 힘겹게 중얼거렸다. 왜 이런 걸? 그의 목소리는 장마비 속에 묻혀 사라졌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팔찌가 채워진 민정의 손을 바라봤다.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이제 우리 사이의 마지막 형태가 되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바닥만 바라보는 그 모습엔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엔 아주 작게나마 스스로 감내하려는 의지도 있었다. 나는 팔짱을 낀 채 현관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이재혁의 얼굴엔 혼란이 가득했고 민정은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금 이 현관 앞이 우리가 다시 살아야 할 인생의 경계선이라는 것을. 나는 낮게 말했다. 이건 벌이 아니다. 선택이다. 그 말은 문고리 체인 너머에 서 있는 이재혁에게 향한 것이었다. 내가 본 것처럼 민정은 이미 너와 끝낸 사람이다. 그 판단을 존중해라. 그 순간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놀란 듯 눈을 깜빡거리다가 시선을 허공으로 흩뿌렸다. 그 눈물에는 상실감이 담겨 있었다. 내 아내가 더 이상 그의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한 것 같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민정을 바라봤다. 그녀는 눈물을 닦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엔 이전과 다른 결이 섰다. 결심이었다. 나는 다시 낮게 말했다.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게 아니다. 내가 원한 건 단 하나였다. 내가 나를 선택했는지 그를 선택했는지 그 결말을 내가 직접 보여주는 것. 민정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뜨고 내 말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나는 팔찌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은 상태로 말을 이었다. 강제로 한 게 아니다. 원하면 내가 풀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는 내가 감당해야 할 대가가 따른다. 체인 너머에서 이재혁이 힘겹게 속삭였다. 내가 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겨우 숨을 뱉는 소리처럼 약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천천히 문고리 체인을 풀었다. 문틈 사이로 장마비 냄새가 스며들었고 그의 발소리는 점차 멀어졌다. 문을 닫고 잠그는 소리가 밤 공기 속에 깊게 울렸다. 딸깍. 그 소리는 이 밤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문을 잠근 뒤 민정과 함께 거실로 걸어 들어왔다. 말없이 각자의 자리에 앉았다. 나는 소파 맞은편 끝에, 그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다.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놓여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서랍을 열어 자물쇠와 팔찌의 열쇠를 조심히 넣었다. 작은 금속 소리가 서늘하게 울렸고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을 나는 느꼈다.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끊임없이 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한참의 정적 뒤에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열쇠 언젠가 풀릴 날이 올까요? 목소리에는 희망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단순한 확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긴 숨을 내쉰 뒤에 낮게 말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말이 닿자 그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나도 그녀도 알고 있었다. 팔찌와 자물쇠는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미래이자 끝나지 않은 속죄의 방식이었다. 명확히 해두고 싶었다. 나는 그걸 강제로 씌운 것이 아니다. 그녀가 선택했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 사실만은 분명히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움직임은 작고 단호하게 이어졌다. 나는 이재혁을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법률사무소에 의뢰했다. 민정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가사자팅 절차로 정리할 생각이었다. 며칠 뒤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진행 상황 보고와 함께 이재혁이 보낸 카카오톡이 도착했다. 문장에는 화와 억울함이 섞여 있었고 피해자인 척하는 투가 분명히 느껴졌다. 왜 내가 민정 씨 몫까지 위자료를 내야 하죠? 당신들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나는 그 메시지를 조용히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민정은 내 옆에서 말이 없었다. 나는 그녀의 스마트폰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그녀가 지금의 질서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후 나는 집 안에 홈캠을 설치했다. 겉으로는 외부 침입을 대비한 장치라 말했지만 실제 목적은 그녀의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그녀는 설치에 반대하지 않았고 나는 감시가 아닌 안전 확인이라는 선을 지키려 애썼다. 카메라 화면 속의 민정은 아침에도 점심에도 밤에도 소파 구석에 앉아 있었다. 인터폰이 울려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고 식사는 최소한으로만 했다.
마치 스스로를 가둔 사람처럼 하루를 견디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나무라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 일 없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이어갔다.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나는 그 속에서 안도와 공포가 동시에 섞여 있음을 알아차렸다. 자유롭게 방황하는 것보다 이 질서 속에서 속죄의 시간을 보내는 편이 그녀를 살리는 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알았다. 이 집과 이 질서, 팔찌와 열쇠가 그녀를 오감에는 동시에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감시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나는 그것을 보호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녀도 그 사실을 어렴풋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소은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부산에 있는 아이가 이 현실을 알게 되면 무너질 건 민정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천천히 시선을 들어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봤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녀는 선택했고 나는 증거와 법을 움직였다. 남은 건 그 선택의 무게를 함께 살아가는 일이었다. 요즘 나는 민정의 눈빛 속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본다. 처음엔 그게 단순한 죄책감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건 이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감정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녀는 스스로 질서를 받아들였고 어느새 그 질서에 기댄 채 서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모르는 척할 수 없었다. 그녀가 그 상태를 오히려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건 나를 양쪽으로 갈라놓았다. 이대로 두면 그녀는 내 울타리 안에서 안도하며 살아가겠지만 그 안도감이 또 다른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며칠 전 민정이 오랜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가 무너지는 것 같아. 무서워. 그 말은 그녀의 속마음을 조심스레 드러낸 첫 고백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나를 의존하게 만드는 게 너무 능숙해요.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이어졌다. 그 말이 끝나자 그녀의 표정엔 자기 혐오와 초라함이 스쳤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낮게 말했다. 무섭다고 하면서도 내 곁에 남아있는 건 결국 나에게 기대고 싶어서겠지. 그건 위협이 아니었다.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민정은 다시 말을 잃었다. 아침에도 움직이지 않았고 밤에도 잠들지 않았다. 리빙룸 구석에 앉은 그녀의 모습은 누가 억지로 앉힌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자리를 택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홈캠 화면 속 그녀는 변함이 없었다. 식사는 최소한, 말도 최소한, 인터폰이 울려도 움직이지 않았고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세상이 멈춘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이제 그것을 감시라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나에게 보여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의식과 그 안에서만 겨우 숨을 쉴 수 있는 안도감 사이에서 그녀는 매일 버티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다음 단계를 생각했다. 처음엔 모든 게 명확했다. 차갑게 끝내겠다고 다짐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릴지 아니면 다른 길을 열어줄지 나 자신조차 알 수 없었다. 며칠 전 소은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괜찮아? 이번 주에 서울 올라갈게.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한 파문을 남겼다. 그동안 아이에게 숨겨온 진실이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형태로 다가오고 있었다. 오늘 아침 나는 민정에게 낮게 말했다. 병원에 가자. 그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엔 두려움과 안도가 동시에 스쳤다. 내가 그녀를 도우려는 건지 끝까지 몰아붙이려는 건지 그녀는 끝내 알지 못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와이퍼가 비를 밀어내는 소리만 차 안을 채웠다. 두 손으로 운전대를 더 세게 움켜쥐며 창밖의 회색빛을 가만히 바라봤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엔진을 끄고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끝, 그리고 마침내 다가온 결심의 표정. 이 문을 지나면 모든 게 끝나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 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병원의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민정은 천천히 한 걸음을 내디뎠다. 우리는 손을 잡지 않았다. 말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짧은 거리 사이에서 아주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게 재건의 끝이라면 그녀는 지금 그 끝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의 문턱일지도 몰랐다. 병원 로비의 유리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 빛이 그녀의 어깨 위에 고요히 내려앉는 걸 보며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끝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리고 때로는 끝이 다시 시작을 만든다. 오늘의 이 순간이 어떤 이름으로 남을지는 시간이 대신 말해줄 것이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휴대폰이 진동했다. 변호사였다. 오늘 판결 났습니다. 이재혁,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명령 확정입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긴 세월의 응어리가 천천히 풀려나가는 듯했다. 묵직했던 감정의 매듭이 조금씩 풀리며 내 안의 공기가 바뀌는 걸 느꼈다.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었을 때 민정은 대기실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지만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나는 그녀의 옆자리에 앉지 않았다. 대신 몇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민정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결정해라. 치료든 일상이든 다 내 몫이야. 다만 그 결정이 또 다른 도망이 되지 않길 바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차분했고 그 속엔 후회와 안도, 그리고 아주 희미한 생기가 섞여 있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소은이었다. 비에 젖은 머리칼, 헐떡이는 숨결. 아빠, 엄마. 그녀의 눈이 민정을 향했다. 그 한순간 공기마저 멈춘 듯했다. 민정은 놀란 듯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소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엄마, 괜찮아질 거지? 나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창가 너머로 구름이 걷히며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 빛이 유리창을 통과해 민정의 얼굴에 닿았다. 그녀는 천천히 나를 향해, 그리고 아이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작고 조용했지만 분명한 미소였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다. 이건 용서가 아니다. 끝이자 또 다른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제 내 손이 아닌 그녀의 선택에서 이어질 것이다. 병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다. 비에 젖은 공기가 안으로 스며들며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다. 민정은 하얀 병원복을 입은 채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팔목에는 아직도 옅은 팔찌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감내하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이 낯설지 않았다. 우리가 이 병실에 있기까지의 시간, 그 모든 침묵이 우리 사이를 지탱해 온 것 같았다. 소은이는 학교로 돌아갔대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까 울더군. 하지만 이상하게 담담했어. 민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애가 나를 용서할까? 그 물음은 나에게 던진 게 아니었다. 그녀 스스로에게 묻는 거의 기도에 가까운 속삭임이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비에 젖은 한강이 흐르고 있었다. 회색빛 물결이 천천히 번져가며 구름 속 빛을 머금고 있었다. 용서 같은 건 시간이 하는 일이지. 나는 낮게 말했다. 우린 그 시간 앞에서 버티는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결론이었다. 사람은 죄를 용서하지 않아도 결국 그 죄와 함께 살아간다. 그게 나의 몫이었고 그녀의 몫이었다. 민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피로와 안도, 그리고 아주 희미한 미소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 표정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보여주는 그 작고 미세한 표정 하나가 오히려 오래된 상처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다. 소은이는 내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아. 나는 말을 이어갔다. 그 애가 바라는 건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녀는 대답 대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 다시 살아볼게요. 그 말은 결심이라기보다 조용한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오랫동안 바라본 얼굴이지만 오늘의 그녀는 낯설었다. 죄의 흔적보다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이 더 선명히 보였다.
한때 내 곁에서 모든 걸 통제하려 들던 사람은 사라지고 이제 남은 건 스스로를 다시 세워야 하는 한 인간뿐이었다.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병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빛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이상하게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우리 결혼식 날 사진사 앞에서 민정이 수줍게 웃던 모습이었다. 그때의 그녀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지금 그 표정은 세상과 자신 모두를 용서해야 하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나는 그 차이를 느끼며 숨을 고르듯 중얼거렸다. 민정아, 이제는 스스로의 시간으로 살아야 해. 그녀가 내 쪽을 바라봤다. 짙은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과 고요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을까요? 그 질문은 이상하게 내 가슴을 찔렀다.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늘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우리를 벌했고 또 우리를 살렸다. 남아있겠지. 나는 짧게 대답했다. 비워진 자리는 언젠가 다시 채워지니까. 그녀는 작게 웃었다.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미소는 분명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어딘가 모르게 숨이 막혔다. 그건 미안함도 연민도 아닌 아주 오래된 애정의 잔재였다. 당신은요? 민정이 물었다. 이제 나 없이 괜찮을까요? 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창밖의 바람이 커튼을 밀어 올리며 방 안 공기가 흔들렸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오래된 감정을 정리하듯 천천히 말했다. 괜찮아질 거야. 나도, 너도. 우린 이미 끝을 봤으니까 이제는 살아가는 일만 남았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하늘 사이로 짧은 햇살이 쏟아졌다. 그 빛이 병실 바닥에 번져 그녀의 발끝을 감싸 안았다. 문을 닫자 병원 특유의 수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남았다. 나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몇 년 전 아버지의 병실을 떠날 때도 이런 공기였던 것 같다. 모든 게 끝났다고 믿었지만 끝은 늘 다른 형태로 찾아왔다. 로비 앞에서 소은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그 한마디에 나는 걸음을 멈췄다. 아이의 목소리엔 어린 시절의 맑음과 어른의 단단함이 섞여 있었다. 소은은 눈가가 붉었지만 눈물은 말라 있었다. 엄마 괜찮아질까? 나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래. 사람은 무너져야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니까.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자 소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끝이 내 손에 닿았다. 짧았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그 온기는 오래된 상처 위에 덮인 새살 같았다. 병원 문을 나서자 빗방울은 이미 멎어 있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구름 사이로 희미한 푸름이 비쳤다. 길 위엔 빗물이 반짝이며 흘러내렸고 그 위로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가 멈춘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투명했다. 모든 게 지나간 자리엔 언제나 고요가 남는다. 그 고요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다시 마주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엔 말이 없었다. 소은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빠, 엄마 예전엔 많이 웃었지. 그 말에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민정이 처음 내게 미소를 보이던 날, 여의도 카페의 불빛이 스쳐갔다. 그때의 그녀는 아직 세상의 상처를 몰랐고 나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의심하지 않던 시절이었다. 이제 그 기억은 아득한 흑백 사진처럼 멀어졌지만 여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그래, 많이 웃었지. 내가 대답하자 소은은 창가에 이마를 기댔다. 그럼 이제 우리도 다시 웃을 수 있겠네. 그 말이 그렇게 단순하게 들리지 않았다. 아이의 목소리엔 다시 살아보자는 힘이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안 공기가 낯설었다. 며칠 사이 집은 너무 조용해져 있었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커피잔이 그대로였고 거실 창엔 아직도 빗방울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불을 켰다. 한강 건너편의 불빛이 창문에 비쳤다. 그 불빛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아빠, 나 내일 부산 내려가기 전에 엄마 다시 보고 갈게. 소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좋겠다. 아빠는 괜찮아?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대답을 미뤘다. 괜찮아진다는 게 뭔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버티고는 있지. 소은은 그 말을 듣고 내 어깨에 잠시 기대었다.
그게 아빠잖아요. 늘 버티는 사람. 그 한마디에 묘하게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가 버틴 시간보다 아이가 그걸 바라본 세월이 더 길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밤이 깊어질수록 창밖의 불빛이 선명해졌다. 민정이 병원 창가에서 바라봤던 그 한강의 빛이 지금은 내 창에도 닿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가 다시 일어선다면 그건 나의 복수나 용서와는 상관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건 오직 그녀의 몫이다. 나는 이제 그저 바라보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수호는 일찍 일어났다. 출근 준비를 하던 내게 아이가 말했다. 아빠, 오늘 하늘 예뻐요.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창문을 열었다. 한강 위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다. 햇살은 희미했지만 오랜만에 따뜻했다. 나는 잠시 창가에 서서 생각했다. 모든 관계는 언젠가 모양을 바꾼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그리고 한때의 연인들까지. 서로를 망가뜨리고도 결국은 다시 살아가야 한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자 숙명일지도 모른다. 멀리서 버스가 지나가며 도로 위 물방울을 흩뿌렸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을 씻어내는 빗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손에 들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다. 끝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그리고 잠시 뒤 덧붙였다. 어떤 끝은 누군가의 시작이 되기도 하지. 그날 저녁 다시 한강을 건넜다. 물 위로 퍼지는 노을이 병실의 창을 닮아 있었다. 그곳 어딘가에서 민정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빛이 흐릿하게 번지며 내 안에 긴 어둠을 덮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의 자리가 아닌 조금은 달라진 자리였다. 그 차이가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 위에서 나는 조용히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